내일 확진자 수가 1,00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이스라엘과의 백신 교환으로 70만 회분을 받아 수도권 등 감염 확산 지역에도 접종을 실시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최모 씨의 모해 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이어서 최 씨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부동산 공약으로 국가 주도의 강력 규제책을 내나 논란입니다. 호남 지역에 4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주택 피해로 전남에서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부지방엔 내일까지 최대 200mm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서울 다세대 주택에서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된 일가족 3명이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육군 현역 장성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비판 여론이 높았던 지난달 벌어졌습니다. 국가기 직원 폭행으로 무리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공원 관리인의 도시락을 걷어차는 등 또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6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겼습니다. 6개월 만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일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격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간신히 정상화의 빛을 보는가 싶었는데 백신 접종에 실기한 데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등장하면서 결국 또 발목이 잡혔습니다. 첫 소식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백화점. 오늘 하루만 확진자가 30명 넘게 나와 누적 확진자는 47명이 됐습니다.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서울 확진자는 521명, 올 들어 최다 규모입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을 합하면 880명, 전국적으로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은 건 3차 대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1월 4일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신규 확진자 집계가 자정까지 이루어지는 만큼 내일은 1,100명대 후반, 많게는 1,200명을 넘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최근의 유행 상황을 보면 지난해 여름에 다중 이용 시설과 유흥 시설을 이용한 그런 유행 발생과 많은 점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최근 젊은 층을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해 확진자 규모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내일 수도권 거리두기 발표에선 확실한 방역 강화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모임 집합 금지는 최소한 2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다중 이용시설 시간 제한이라든지 그런 것을 조금 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또 백신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확산세는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층들 감염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델타 변이는 일주일에 2배씩 늘어나고 있어서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이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고 나섰습니다. 현행 거리두기도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어서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역 선별검사소.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젊은 층 감염이 늘어나자 강남역과 마포 등 8개 지역에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추가 설치했습니다. 8개소에 찾아가는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최근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젊은 층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모레부터는 중대한 방역 수칙을 한 번이라도 위반한 업소는 문을 닫게 됩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입니다. 한 번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 정지 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법제입니다. 초강수를 꺼내든 건 지난달부터 주점과 클럽 등 21개 집단 감염이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잇따르고 있고 이를 통해 델타 변이가 비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어서입니다. 서울 마포구 펍에서 1차적으로 감염됐고 이렇게 감염된 사람이 부산 진구에 있는 클럽에서 추가 전파시킨 실제 델타 변이 집단 감염 사례는 서울 마포를 포함해 부산, 전주, 창원 등 일주일 새 9건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153명으로 전주 73명에 비해 2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수도권의 새 거리 두기를 발표할 예정인데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밤 10시 영업 제한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하루 만에 학생과 교사 등 26명이 무더기로 확진됐습니다. 전교생과 교직원, 학부모까지 3,000명 넘는 사람이 긴급 검사를 받느라 선별 진료소가 들어선 학교, 담장 밖까지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경로를 알 수 없는 집단 감염의 델타 변이까지 섞여서 전파되면서 대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임시 선별 진료소가 들어섰습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학부모와 아이들이 학교 밖까지 담장을 따라 200m 넘게 줄지어 기다립니다. 가족 단위더라도 거리 1m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이 학교에서는 어젯밤 6학년 학생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학생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등교를 한 뒤 주말부터 발열과 두통 등 의심 증상을 보였습니다. 감염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 파악을 위해 시 긴급 대응팀 역학조사관을 미추홀 보건소로 파견하여 심측 역학조사와 같은 층을 사용하던 6학년 3개 반 55명을 검사한 결과 학생 22명과 교사 1명, 외부 강사 1명 등 오늘 하루 24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확진자가 쏟아지자 초등학교 전교생은 물론 교직원과 학부모 등 3천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앞으로가 지금 더 나올 것 같아서 많이 두렵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하고 나서 더 걱정이 커지고. 인천시는 학교 근처 학원과 주민 등으로 검체 검사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부 방역 당국에 변이 바이러스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이렇게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빠르게 퍼지고 있지만 하반기 백신 접종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금이라도 접종을 앞당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을 빌렸습니다. 당장 급한 대로 빌려 쓰고 나중에 되갚는 백신 스와프가 처음으로 성사된 겁니다. 이 백신은 언제부터 누구에게 접종하고 또 문제는 없는 것인지 황병준 기자가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스라엘에서 빌린 화이자 백신 70만 회분은 내일 아침 국내에 들어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 검사를 마치고 국내 접종 기관으로 배송하여 7월 13일부터 예방접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우선 28일부터 예정된 어린이집과 초등 1, 2학년 교직원 등 38만 명의 접종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4만 명분은 최근 확진자가 집중된 서울시와 경기도에 공급해 자체 접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학원 종사자 등 대민 접촉이 많은 직군들을 접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백신 스와프는 이스라엘이 처음입니다. 백신이 남아도는 이스라엘과 하루라도 빨리 접종률을 높여야 하는 우리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스와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의 유통기한이 오는 31일까지여서 철저한 안정성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 온도 기록 장치가 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탈이 없었는지, 그 이탈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백신의 변성이 와서 효능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니까. 정부는 빌린 화이자 백신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스라엘에 반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인 최모 씨에 대한 재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재기 수사, 그동안 잘 들어보지 못했던 생소한 단어인데 15년 전 재판 과정에서 최 씨가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의혹을 다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당시 사건 자체는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았는데 재판 과정의 진술에 거짓이 없었는지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윤 전 총장 측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김태훈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를 명령했습니다. 재기 수사란 하급 검찰청서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상급 검찰청의 지시로 다시 들여다보는 절차입니다. 최 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정대택 씨와 투자이익금 53억 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습니다. 대법원은 최 씨에게 무혐의, 정 씨에겐 위증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김건희 씨가 결혼하기 6년 전 일입니다. 일단락됐던 해당 사건은 지난해 유튜버 백모 씨가 장모 최 씨를 모해 위증 혐의로 고발하면서 다시 불거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고검이 차례로 무혐의 결정을 했지만 대검은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 최 씨 측은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성윤 당시 중앙지검장이 무혐의 처리한 사건인데 조금의 빌미라도 있었다면 무혐의 처분했겠냐고 되물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예, 어쨌든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난 뒤 처가 관련한 악재가 연일 터지고 있는데 윤 전 총장은 오늘도 예정했던 대로의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현 정부와 각을 세웠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난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학생들은 탈원전이 꿈을 앗아갔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의 꿈은 꿈이 아니라 일종의 적폐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 호도되어서 꿈이 매몰되는 그런 경험. 윤 전 총장은 예정에 없던 탈원전 비판 토론회까지 참석했습니다. 원전 기술과 이 원전 산업 생태계라는 것이 한 번 망가지면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윤석열이 됐습니다란 민생행보의 첫 지방 일정으로 충청권을 찾은 윤 전 총장은 대전 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묘역 등을 참배하며 애국 보훈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연평도 포격 당시 목숨을 잃은 서종우 하사의 비석을 쓰다듬다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지역 언론 간담회에선 자신의 뿌리는 충남이라며 충청 대망론도 꺼냈습니다. 그게 뭐 굳이 옳다 그르다 비판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우리 지역민들의 하나의 정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인 김건희 씨가 이른바 엑스파일 의혹을 부인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데 대해선 잘못된 게 없다고 감쌌습니다. 원장직 사퇴 후 정치 참여를 숙고 중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달 중 대권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당내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은 나란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민주당의 경선 구도는 이재명 대 반 이재명 구도로 빠르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 논란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오간 이 지사의 사생활 관련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가면 본선에서 폭망할 것이다. 마녀 사냥이다. 민주당의 최대 리스크는 당 대표에 있다. 이런 격한 표현들이 오가면서 민주당의 경선판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배우와의 스캔들 의혹 공세에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라는 반응을 보인 이재명 지사를 향해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하면 되지. 그걸 뭐 그렇게 조금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저로서는 좀 의외였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진솔하고 겸손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고 박용진 의원은 본선에 가면 폭삭 망할 거라고 공격했습니다. 위트로 해야 될 얘기를 그냥 정색을 하고 바지 발언으로 가버리게 되는 이런 일은 본선에서 있었으면 이게 폭망각이에요. 국민의힘까지 저급한 막장 토론이라고 가세하자 이 지사는 오늘 관련 질문에 과거 보도를 인터넷으로 찾아보라며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많이 아닌 거 증명해봐. 그래서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래서 이 마녀 사냥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도 했는데 당내 강성 지지층을 대깨문이라고 표현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발언의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표는 좀 더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친문 핵심인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당대표가 최대 리스크라고 비판했지만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당이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경고라고 긍정평가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한편으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정책 경쟁도 뜨겁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놓는 정책들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오히려 더 강화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말 따로 행동 따로일 수도 있고 국민 다수의 여론을 따르는 듯하면서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듯한 이중적 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관리 매입공사를 신설해 집값을 국가가 조정하는 방안을 밝히면서 싱가포르를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투기를 방치했으면 저 나라 망했을 겁니다. 결국 국가가 그 토지를 거의 다 매입했기 때문에. 부처의 지시 불이행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으로 진단한 이 지사가 더 강력한 규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한 겁니다. 부동산을 잡지 못했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통제하지 못했다라는 점. 예측 가능한 공급 대책을 못 내놨다며 정부를 비판했던 이낙연 전 대표 역시 헌법상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토지 공개념 도입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개인의 택지 소유를 400평까지로 한정하고 개발이익 환수 부담을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습니다. 상위 10%가 토지를 거의 독점해 천문학적인 토지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지 불로소득을 무겁게 과세하고. 하지만 노태우 정부 시절 제정됐던 택지 소유 상한제는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8년 폐지됐고 이듬해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 일각에선 예비 경선을 통과해야 하는 대선 주자들이 지지층을 의식해 위헌 소지가 있는 부동산 규제 정책까지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5년 전 한 젊은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선배 검사의 비인격적 대우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이죠. 법원이 오늘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법적 판단이 늦게 내려졌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후배였던 고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부장검사. 2016년 5월 김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법무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3년이 지난 뒤에야 대한변호사협회 고발로 수사가 시작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인격적 모멸감을 느낄 정도의 지시와 폭언이 있었다며 폭행이 극단적 선택을 야기한 중요 원인으로 짐작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침묵했습니다. 유족에게 한 말씀 하시고 김 검사 유족은 가해 부장검사가 형사처벌에 이르는데 5년이 걸렸다며 고 김 검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의 공익 신고자인 부장검사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권익위에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제보한 뒤에 부장검사에서 사실상 평검사로 강등당했다는 주장인데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는 정치적 판단하지 말고 박 장관의 위법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지적해 지난 2월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인으로 인정받은 수도권 검찰청 소속 A검사. 그런데 지난달 25일 단행된 검찰 중간인사에서 비수사부서로 옮겨져 사실상 좌천됐습니다. A검사는 인사발령 직후인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A검사는 전임지에선 검사 5명을 포함해 17명의 부원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에서 2명과 근무하게 됐다며 평검사로 강등된 인사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피고인 신분인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의 승진 인사와도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 장관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한 바 있어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적재적소에 지금 말씀하시는 직접 수사부서, 전담부서에 대한 인사를 했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엔 공익신고를 한 지 2년 안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권익위가 인사불이익으로 판단할 경우 박 장관에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주원일입니다. 지난 주말 시작된 장마가 호남 지역에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밤사이 43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해남에서는 불어난 계곡물이 주택을 덮치면서 60대 주민이 숨졌고 진도의 한 마을은 물바다로 변해서 농경지 피해를 키웠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주택 담벼락이 맥없이 무너졌고 마당은 물론 방 안까지 온통 흙더미와 나뭇가지로 뒤덮였습니다. 시간당 60mm가 넘는 폭우의 계곡물이 넘치면서 집이 통째로 물에 잠겼습니다. 계곡물이 집을 덮친 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잠자던 일가족 5명이 순식간에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물이 한 4배, 5배 잠긴 걸로 내가 지금 여기서 한 60년 살았어요. 이런 건 처음이에요. 소방당국이 초등학생 자녀 등 4명을 구했지만 60대 할머니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너무 이제 물살이 세니까 진입이 힘들더라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발견해가지고 최대한 이제 빨리 꺼내고 이제 심해소생술도 했는데. 전남 진도에는 어제부터 380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마을은 온통 물바다로 변했고 자동차도 바퀴까지 물에 잠겼습니다. 논밭은 거대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진도에서만 주택 49채와 농경지 5,100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밤사이 집중호우를 피해 마을회관으로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밤 추가 폭우에 대비해 재난 대응 수준을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집중호우에 전남 광양의 한 주택도 흙더미에 파묻히는 등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매몰된 80대 주민은 한나절 이상 이어진 구조 작업에도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장대비를 뚫고 구조 작업이 한창입니다. 마을 뒷산에서 쏟아진 토사가 집 안까지 밀려 들어왔습니다. 흙더미 위로 부서진 지붕 일부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저거는 어그러질 거라 생각도 안 했지. 이제 하늘이 이제 내성하는 줄 알았어. 폭우에 산사태가 일어난 건 오늘 새벽 5시 50분쯤. 밤새 200mm 가까운 폭우에 집안이 약해지며 토사가 쏟아진 겁니다. 이 사고로 주택과 창고 등 5채가 매몰됐고 집에 혼자 있던 82살 할머니 A씨는 매몰됐습니다. 9시간 가까이 구조 작업을 펼쳤지만 A씨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산사태는 인재라고 주장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2년 전부터 사고가 난 전원주택 공사 현장에서 토사가 흘러내린다며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5월 공사장에서 돌덩이가 굴러떨어져 가옥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광양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민원도 이었었어. 시에다가 중단을 시키든지 취소를 시키라. 경찰은 전원주택 시공업체를 상대로 공사와 산사태의 연관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네, 보셨듯 이번 장맛비는 낮보다 밤에 집중되고 있어서 오늘 밤 또 추가 피해가 나오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호남 지역 연결해서 현재 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로 기자. 네, 전남 나주 지석천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던데 지금도 비가 오고 있습니까? 네, 오늘 오후까지만 해도 비가 세차게 내렸지만 지금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불어난 하천물이 제 뒤로 보이는 남편교 턱밑까지 차올랐는데요. 오늘 오전 9시 10분쯤 발효된 홍수주의보가 지금까지 12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장맛비로 지금까지 전국에서 주택 93동이 물에 잠겨 55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농경지 7,566헥타르도 침수됐습니다. 장마 전선이 영남과 호남 일대에 동서로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보이면서 전남과 경남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아파트 산비탈 옹벽 유실 우려로 단지 내 75세대, 주민 200여 명이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순천과 광주 송정을 잇는 열차 노선은 산사태로 토사가 선로에 유입돼 운행이 중단됐고 항공기 26편과 여객선 27척이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오늘 밤에도 비가 많이 내린다던데 예보 상황 전해주시죠. 네, 내일까지의 남부지방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가 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밤에 수증기가 많이 모이는 야행성 폭우가 예상됩니다. 장마전선에 걸쳐 있는 남해안 일대 지역에는 어제부터 전남 해남 438mm, 진도 384mm, 경남 남해 300mm가 넘는 폭우가 내렸습니다.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만큼 이 지역의 산사태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였습니다. 기상청은 주말까지 전국에 비가 이어지겠다며 집중호우와 산사태 피해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남 나주에서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뒤 뒤늦게 발견됐는데 기초생활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걸로 전해지는데요. 우선 고희동 기자 리포트 보시고 복지 사각지대에서 반복되는 비극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서울 화곡동 다세대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60대 어머니와 30대 아들, 친척 여성으로 사망 시점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나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머니가 한 분 잠깐 지나가면서 살짝 보고 그게 봐요. 지방에 떨어져 살던 다른 아들이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일가족 3명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였습니다. 숨진 어머니는 우울증에 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바깥일을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4년부터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명목으로 매달 최고 125만 4천 원의 지원금으로 근근히 생활해온 겁니다. 공과금 체납도 따로 없었어요. 없었던 걸 알고 있고 저희한테도 송금 것도 없고. 지난 4월 통장이 기초수급자였던 이들 가정에 쓰레기 봉투를 전달하려고 찾았을 때만 해도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할 주민센터 역시 위험 가정으로 분류되지 않아 오는 9월 상담을 위해 방문할 예정이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내일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네, 이렇게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거리로 내몰리면서도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습니다. 이런 위기의 가정 구해낼 순 없는 걸까요? 오늘 포커스는 국가가 보듬지 못한 사람들에 맞췄습니다. 작은 상자를 앞에 두고 길 한복판에 앉은 남성. 발달장애인 최모 씨입니다. 생활고로 고생하던 어머니가 숨진 후 최 씨는 하루하루 구걸을 하며 버텼습니다. 장애를 앓고 있지만 진단에 필요한 돈이 없어 장애 등록을 하지 못했고 장애인 연금 혜택도 받을 수 없었죠. 우리 어머니가요, 절대로 고기잡이배 아들아 따라가면 안 된다.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절대 도움 받지 말아라 라고 하신 거를 말씀하시면서 서울 강남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 생활고를 겪던 모녀가 지난달 유서를 남기고 단칸방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사망 사실조차 일주일 후에야 알려졌습니다. 여기 옆집 혹시 어떤 분 사시는지 아시나요? 강남구청은 전입신고가 돼 있지 않아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죠. 지난해 1월에는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3명이 목숨을 끊었는데 관리비를 3개월 동안 내지 못하는 등 역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생계 유지가 어려운 위기 가정이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채 방치된 상태였죠. 정부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스비가 2개월 이상 밀리면 지원 후보자로 선정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기에 포착되지 않는 가정은 여전히 많습니다. 가계 위기를
요금 체납 등으로만 단순 파악할 수 없는 데다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경제 상황 역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기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모두 89만 명. 전문가들은 시스템이 놓치는 위기 가정까지 모두 끌어안으려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지원을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더 큰 것 같거든요. 선정 기준이 너무 낮고 까다롭다 보니까 기준 중위소득이 좀 인상되는 게 지금 좀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벼랑 끝에 내몰린 가족의 극단적 선택과 그제서야 이어지는 후속 조치. 언제까지 반복돼야 할지.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옷가게 직원 폭행으로 무리를 빚었던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이번엔 공원 관리인의 식사를 걷어차서 또 폭행 시비에 휘말렸습니다. 앞서 이 부인은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했었는데요. 이달 중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입니다. 송민성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 유엔빌리지 길 사이에 위치한 독서당 공원입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저에서 직선 거리로 1.5km 떨어진 곳인데 어제 오전 9시 25분쯤 이곳 공원 관리인인 65살 이모 씨와 한 중년 여성 간 폭행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공원을 쓸던 이 씨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고성과 함께 싸움이 시작됐는데 당사자는 수에치우시앙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었습니다. 빗자루로 바닥을 쓸던 이 씨는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대사 부인과 시비가 붙었습니다. 공원 관리인 이 씨는 당시 대사 부인이 본인의 도시락을 발로 차고 지디기는데 항의하자 두 차례나 뺨을 때려 엉켜 싸우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께서 굉장히 하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기분이 상당히 상하셨던 것 같고. 대사 부인 시양 씨는 지난 4월에도 옷가게 점원 뺨을 때린 뒤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 외교부는 엄중 대처를 공언했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벨기에 대사 부부는 이달 중 본국으로 귀임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경기 용인의 한 곰 사육 농장에서 반달가슴곰 2마리가 탈출을 해서 1마리가 사살됐습니다. 이 달아난 1마리를 찾는 작업도 진행 중인데요. 반복되는 사고에 주민 불안이 커집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트럭 짐칸에 사냥개들 사이로 커다란 포대가 실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용인 곰 사육장에서 탈출했다가 사살된 반달 가슴곰입니다. 또 등산객한테 발견이 돼서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온 소액단에 연락을 취해서 무게 60kg가량의 생후 3년 된 곰 2마리는 이처럼 낡은 철조망 사이로 빠져나왔습니다. 용인시 소속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도주 가능성에 대비해 포획 대신 사살을 결정했습니다. 사살밖에 할 수가 없어요. 산도 우거졌고 이거 보자마자 도망을 가고. 달아난 곰을 포함해 해당 농장에선 곰 10여 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10년 넘은 것만 현행법상 도축 허가를 줍니다. 약용을 팝니다. 2012년 이 농장에서 탈출한 곰이 등산객 다리를 무는 등 지금까지 5차례나 펜스 파손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년 전에도 곰이 탈출했다고 해서 너무 불안했었는데 용인시 측은 달아난 곰을 추적하는 한편 곰 사육농가 관리 주체인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 안내나 가상화폐 유의사항 등 사회적 이슈를 가장한 해킹 메일이 기승입니다. 모의 실험을 한번 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이 해킹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메일도 의심하고 열어봐야 하는 시대입니다. 오현주 기자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 안내 메일입니다. 평범한 공문 형식이지만 포함된 링크를 누르면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에 감염됩니다. 실제로 처음 모의 훈련에 참여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가상 해킹 메일을 보냈더니 3명 중 1명이 메일을 열어봤고 11.1%가 감염됐습니다. 우체국 택배 확인이나 견적서 송부 메일을 가장 많이 눌러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이 악성 메일이 직원들 PC를 감염시켜 기업 서버까지 공격한다는 겁니다. 최근의 동향은 서버 쪽 공격이 많은데 해킹 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와서
백업돼 있는 걸 다 지웁니다. 최근 국내 기업의 랜섬웨어 피해가 급증했는데 특히 영세업체가 해킹에 취약했습니다. 올해 피해 신고의 84.6%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최근에 제대로 되지 않은 백업으로 인해서 백업 서버까지도 감염되는 사례가 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보안 인력과 백업 서비스를 굉장히 정부는 이달 안에 랜섬웨어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토론 배틀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2명의 20대 대변인을 뽑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 방식을 대선 후보 경선에도 도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뽑힌 후보들이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고 또 더 공정한 후보가 될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판단인 듯합니다. 아직은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후보군이 국민의힘에 합류한다면 역시 치열한 토론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태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문자 투표 12만 건, 유튜브 동시 접속자 3만 3천 명, 비슷한 시간대 민주당 예비후보자 토론회 대비 시청률 1.7배. 국민의힘은 대변인단 토론 배틀 흥행 성공의 비결로 공정 경쟁을 꼽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젊은 층에게 어필한 이 방식을 대선 경선에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TV조선과 만나 대선 후보 경선에 토론 배틀 방식을 도입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공직 후보자 당내 토론회와 달리 팀 배틀과 압박 면접 등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될 전망입니다. 대선에서도 아주 젊고 새로운 방식으로 승리하라는 그런 새로운 과제가 주어졌다는 것을 국민의힘은 우선 1차 예비 경선을 통해 후보군을 압축한 뒤 본경선 때 토론 배틀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이른바 정책 배틀을 통해 대선 공약을 개발하고 젊은 정책 연구자들을 중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은 당 인재 영입의 일환으로 향후 대선 공약 개발 활동에도 다만 이 대표가 공직 후보자까지 경쟁 방식으로 선발하려는 것에 대해 지나친 능력주의라는 부정적 시각도 있는 만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군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을 정한 게 불과 지난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중에 장관 직할부대 육군 장성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육군 준장 A씨는 부서 직원들을 데리고 서울의 한 식당에서 저녁 회식을 했습니다. 회식 후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여직원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B씨는 이튿날 성폭력 피해를 군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신고 당일 A씨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하고 노래방 CCTV 화면을 조사한 뒤 지난 2일 A씨를 긴급 체포 구속하고 보직 해임 조치했습니다. 우선 현역 장성 성추행 사건과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가해자가 구속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국방부는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에 따라 지난 한 달간을 군내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했는데 이 기간 중에 국방부 직할부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공군 여중사 사건의 파장이 가시기도 전에 서 국방장관 직할부대에서 또 다른 성폭력 사건이 벌어지자 군의 자정 능력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대우그룹 해체 이후에 20년 넘게 제대로 된 주인을 찾지 못했던 대우건설이 중경건설사인 중흥건설에 안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중흥의 높은 가격 인수가 승자의 저주를 불러올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대우건설 매각에 반대하는 노조 측의 현수막과 근조화환이 줄지어 있습니다. 매각 주체인 KDB 인베스트먼트가 중흥건설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중흥 측 요청으로 재입찰까지 진행했고 인수금액도 이례적으로 2조 3천억 원에서 2조 1천억 원으로 깎아줬다고 주장합니다. 가격은 다시 받았지만 재입찰은 아니다라고 지금 이런 궤변을 좀 늘어놓고 가격을 낮추는 딜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없었다. 시공 능력 6위로 지명도가 높은 대우건설은 15위 중흥토건, 35위 중흥건설보다 시공 능력이나 자산 규모에서 중흥을 훨씬 앞섭니다.
그래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분석과 함께 인수 후 기업이 부실해지는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인수한 대우건설을 채무 증가와 경영 위기 탓에 3년 만에 되팔았고 그룹 매각까지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8년 1월 새 주인이 된 호반건설은 해외 부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곧바로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인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캐시카우 측면에서 리워딩이 크지 않았을 때 유동성 위기가 보통 기업들이 많이 겪게 되거든요. 중흥 측은 대우건설 인수자금 조달을 위해 일시적 차입에 나서지만 내년까지 대부분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최근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 기업 경영이 소비자의 주목을 받으면서 기업도 이 분야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대기업의 기술과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네트워크가 합쳐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이상배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다 마신 컵을 반납기에 넣고 인증 작업을 마치자 1,000원이 환불됩니다. 친환경을 위한 다회용 컵입니다. 다시 반납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된다니까 일회용품 적게 쓸 수 있는 걸 참여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친환경 컵은 스타트업이, 분류하는 AI 기술은 대기업이 만들었는데 수거된 컵은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세척장으로 보내집니다. 수거된 용기는 친환경 세제를 이용해 세척 과정을 거친 뒤 다시 매장으로 돌아갑니다. 제주에서만 연간 500만 개의 일회용 컵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민들이 실제로 이 친환경 활동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투명 페트병이나 버려진 어망이 친환경 의류로 탄생되고 국내 가전 3사는 정부와 함께 홍수 등 재난 지역의 고장난 가전을 무상으로 수리해 주기로 했습니다. 환경을 넘어 사회적 가치로 확장되는 ESG 경영입니다. 한 기업이 어떤 그 ESG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수직적, 수평적 기업들 간 협력을 통해서만 기업 간 협업이 ESG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상명입니다. 최근 감염의 대부분이 델타 변이인 영국이 확진자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에도 10여일 뒤부터 규제를 확 풉니다. 반대로 마스크를 가장 먼저 벗었던 이스라엘은 고삐를 다시 쬐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방역 대책이 왜 이리 다른 건지 이유진 기자입니다. 유로 2020 준결승과 결승전. 영국은 예정대로 6만 명의 관중을 받습니다. We were very happy to see our team here in London in Wembley. 19일부터는 물건을 살 때도 버스를 탈 때도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QR코드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확진이 3만 명에 육박하고 5만 명에서 10만 명대까지 늘 수도 있지만 정상 생활을 마냥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That if we can't reopen our society in the next few weeks, we must ask ourselves, when will we be able to return to normal? 성인 85%가 1차 접종까지 마쳤으니 이제 방역은 개인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높은 접종률에도 다시 고삐를 조입니다. 실내 마스크에 이어 접종 증명제도 다시 도입합니다. 94%였던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델타 변이 이후 64%로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Of the vaccine wall we have created with some additional measures we're taking, including masks and some additional measures, will be enough to further contain the disease at its peak. 이스라엘은 하루 확진자가 501명이었는데 2주 안에 1,000명대까지 늘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모란꽃을 담은 조선 왕실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모란꽃이 가진 그 의미 덕분에 조선 궁궐에는 모란꽃이 가득했다는데요. 왕실의 일상으로 함께 가보시죠. 최윤정 기자입니다. 조선 순조의 둘째 딸 보곤공주가 입었던 빨간 홀레복에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모란꽃이 촘촘히 수놓아졌습니다. 상례에 사용된 병풍에는 왕실의 위엄을 나타내듯 모란꽃이 큼직하게 그려졌습니다. 청화백자와 나전칠기, 비녀와 부채, 그리고 물건을 싸던 보자기까지 모란꽃은 궁궐의 각종 생활용품과 의례용품에 즐겨 장식됐습니다.
왕실의 조상들이 이 왕실의 안녕과 번영을 좀 돌봐줬으면 하는 그런 기원의 의미를 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딛는 걸음에 모란꽃이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조선 후기 모란꽃 대표 작가 허련의 작품 등으로 정원이 꾸며진 공간에는 올봄 창덕궁에서 채집한 모란꽃 향기가 넘실거립니다. 순백색의 둥근 형태에 보름달을 닮아 이름 붙여진 조선백자 다랑아리. 비대칭으로 정형화되지 않은 둥구스름에 자연스러운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실제 도자기와 함께 표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그림. 철심 수십만 개를 꽂아 만든 작품과 사진까지 다양한 다랑아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런 형태들, 표면의 그런 세월의 흐름, 또 그리고 많은 사람의 손때를 맞고 지나온 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어서 조선시대부터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유산들을 통해 우리의 고귀한 문화를 되짚어봅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소아마비를 알아서 걸음이 불편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사진은 찍지 마시오. 부축받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싫었던 겁니다. 행정명령이라는 언어로 통했던 이 불문율을 한 신참 기자가 어겼다가 정보기관에게 혼이 나기도 했죠. 그리고 30년 뒤 존슨 대통령은 또 다른 하반신 취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존슨은 술집에서 기자들에게 집게 손가락을 흔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가 여자와 다니는 걸 볼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들이 상관할 일이 아니죠 라고. 전임 케네디 때 규칙을 자기에게도 적용해달라는 요구를 언론은 그러나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의 성역 아닌 성역은 클린턴 때 루빈스키 스캔들로 무너졌습니다. 그러자 현명한 퍼스트 레이디로 국민들의 신망이 컸던 존슨 대통령 부인 레이디 버드가 한마디 했습니다. 사생활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백악관에 들어가 헌신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겁니다. 어제 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에서 오간 문답은 일찍이 보기 힘들었던 생경하고 민망한 장면으로 TV 토론사에 남을 듯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정 전 총리는 여배우 관련 스캔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했고 이 지사는 가수 나훈아 씨의 기자회견을 연상시키는 말로 응수했습니다. 과거 여배우와의 풍문으로 곤욕을 치르던 나훈아 씨는 회견장 탁자에 올라가 바지를 조금 내리며 보여주면 믿겠느냐고 외쳤었던 바로 그 기억을 되살린 장면이었습니다. 이 지사는 이미 이 논란으로 과거 공개 신체 검사까지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엑스파일 역시 예전 네거티브 공세와 달리 가족의 내밀한 사생활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지사 스캔들의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여배우가 이재명 엑스파일을 갖고 있다며 연일 공격하는 것도 그냥 지나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선거전이 얼마나 혼탁해질지 벌써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느닷없이 생태탕이 소환돼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던 바로 그 일처럼 말이죠.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정치인의 사생활을 국민이 어디까지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는 일도 양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은 통과해야 할 것이고 이를 입증할 책임 역시 후보에게 있습니다. 정면으로 맞설 것인지 외면할 것인지 아니면 돌아서 갈 것인지는 후보의 선택입니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말이 있죠. 이제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의 수준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7월 6일 앵커의 시선은 바지를 내릴까요? 였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어제부터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충청 이남 지역은 지금도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정체전선이 차츰 북상하면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우산을 챙기셔야겠는데요. 강수량은 내일도 남부지방으로 집중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피해가 상당한 가운데 내일은 200mm 이상이 더 쏟아지겠는데요.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최고 30에서 80mm까지 오겠습니다. 비는 주말까지 오다 그치다 하면서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당분간 계획 세우실 때는 비 소식을 꼭 고려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제주도는 내일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지역은 많은 비와 만조 시간대가 겹치면서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7월 6일 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